안녕하십니까, 배은정입니다. 관교일지기공학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장 주입선 부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선 주입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입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입선의 부착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납형 제작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이 완료된 납형에 주입선을 설치하고서 이제 매몰 주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이 완성된 납형에 주입선을 부착을 해줍니다. 이 주입선을 부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금속을 녹여서 그 금속이 납형을 다시 이제 금속을 바꿔주는 그 작업을 거치게 될 때, 이제 그 주형 안에서 그 용융된 금속이 흘러 들어가게 하게끔 길을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입선입니다. 그래서 용융 금속의 그 길, 주로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환을 했을 때 이 왁스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빈 공간에, 음영에 이런 빈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그때 이 왁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배출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이 수축을 할 때 응고되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보상해준 역할과 주조 시에 발생되는 기포를 막아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형이 매몰되는 과정에서 캐스팅 링 중앙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원추대에 연결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원추대에 이런 주입선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주입선 끝부분에 왁스 그 납형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단면적인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외형 부분은 이제 캐스팅 링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그 안쪽에 가운데 부분에 납형이 위치해 있고, 이제 그 빈 공간을 바로 매몰제가 메워주게 되겠죠. 그럼 이 주입선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볼 건데요. 우선 다이에서 작업이 완료된 이 왁스 패턴에 주입선을 부착을 해주게 됩니다. 주입선이 부착된 납형을 이제 천천히 제거를 하고요. 조심스럽게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손상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추대에 이 스프루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원추대에 연결된 이 주입선과 납형을 캐스팅 링 안에 위치시켜 놓고서 그 다음에 매몰제를 주입을 하게 되겠죠. 매몰제가 주입이 되고 나면은 이제 소환을 거쳐서 이제 주조 단계까지 거치면은 우리 납형이 금속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입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렉트 스프루 메소드라고 해서 주입선 설치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다이렉트 스프루 메소드를 활용을 할 때는요, 우선 그 납형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두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비기능 교두에 대해 설치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지금 설치 위치를 보면은 비기능 교두의 가장 두꺼운 곳에 45도 각도로 형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5도 각도로 이제 형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용융된 금속이 흘러 들어갈 때 가장 적절하게, 그 다음에 가장 막히지 않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각도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요.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있죠. 납형의 그 주입선이 설치된 45도 각도로 되어 있는 것과 이제 90도 각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45도로 각도로 설정을 했을 때는 용융금속이 막힘없이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겠지만 90도로 이렇게 각이 생기면서 좁은 부위로 흘러 들어가게 하게 되면은 잘 흘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그 매몰제가 이제 조금 깨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가장 두꺼운 곳에 45도 각도로 형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싱글 크라운이 아니라 이제 브릿지, 교위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마다 각각 스프루를 형성을 해야지만 각각 용융 금속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설치된 스프루에 의해서 아무래도 힘이 이제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브릿지에다가 요 스프루를 설치할 때는 이제 용융된 금속이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각도라든지 위치를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두꺼운 부분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두꺼운 곳이 아닌 얇은 고이, 그 다음에 비기능 교두가 아닌 기능 교두라든지 그 다음에 교환면 부분, 마진 부분, 그 다음에 컨택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주입선을 피해줘야겠죠. 왜냐면은 마진은 얇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면이라든지 컨택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납형 디자인을 할 때 다 완료가 딱 정확하게 교화 바이트라든지 컨택을 맞춰서 제작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입선 설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컨택 포인트라든지 이제 바이트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부정합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부위들을 좀 피해서 비기능 교두라든지 좀 영향을 덜 받는 이런 부분에 주입선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다이렉트 스프루 메소드입니다. 인다이렉트 스프루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와는 조금 다르게 연결 부위가 더 생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브릿지 같은 경우에 이 인다이렉트 스프루 메소드를 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치아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각각 연결 부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있고 그 부분들을 모두 연결하는 이 러너바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 우선 치아에 그 납형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는 그 부분을 우리가 피더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에서 12게이지 정도의 이제 왁스를 사용을 해서 치아에 연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피더바를 연결하는 부위를 우리가 러너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피더바보다는 조금 더 굵기가 굵죠. 그래서 8게이지 정도의 그 게이지 왁스를 사용해서 부착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러너바와 원추대를 연결을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리더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한 10게이지 정도의 왁스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게이지 왁스의 두께라든지 직경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아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길이와 그 다음에 직경은 이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스프루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안에서 특히 러너바 그 스프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저버 역할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루 부분에 이 리저버 수축류를 좀 달아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수축류에 대한 역할을 러너바가 대신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리저버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그 리저버 안에 금속이 이제 차 있다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포가 생기는 걸 좀 방지하기도 하고, 수축도 좀 보상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해서 날카롭지 않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편인데요. 인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러너바가 그 리저버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납형의 안정성을 부여해주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조할 때 용융 금속의 흐름을 이제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융 금속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러너바에 모여있던 이 금속들이 진입을 하면서 이 금속이 모자라서 생길 수 있는 실패를 좀 줄여주는 효과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리더바에 그 금속이 진입을 할 때 금속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매몰제 벽을 때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몰제 벽과 부딪히면서 그 매몰제 가루가 살짝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 떨어져 난 그 매몰제 가루가 이 치아 부분에, 납형 부분에 들어가면서 거칠고 조금 이제 샤프한 마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브드 바 스푸드 메소드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스프루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그 일직선으로 생성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굴곡이 져 있죠. 그래서 이 굴곡 방향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조기를 사용할 때 원심 주조기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심 주조를 할 때 이 원심 주조 방향과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금속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금속이 흘러 들어가는 방향에 맞게끔 그 스프루를 이렇게 커브드하게 만들어서 부착을 해주는 방법이 이 커브드 바 스프루 메소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프링 시 납형이 금속의 유동성에 따른 위치에 놓여지게 하고요. 이 방법을 쓸 경우에는 원심 주조의 반대 방향으로 금속이 유입되는 그 힘을 얻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변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주입선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라든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여지는 주입선의 재료는 바로 왁스입니다. 그래서 게이지 왁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을 사용할 때도 있긴 합니다. 이제 작은 이렇게 싱글 인네이라든지 굉장히 작은 그 납형을 캐스팅을 할 때는 게이지 왁스 자체를 좀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좀 얇은 거를 쓰게 되는데, 이 얇은 게이지 왁스는 좀 힘이 약해서 버티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좀 어느 정도 강성을 가진 금속 핀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금속 핀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주입선을 부착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왁스를 조금 첨가를 해서 변형을 방지하고 나중에 이 핀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속 자체가 표면에 왁스라든지 이런 게 묻어있지 않으면 제거를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매물재 그 벽이 긁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 금속핀을 사용을 할 때는 한번 왁스로 좀 코팅해주는 요런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금속핀 제거를 할 때도 살짝 열을 가해서 빼면 이제 스무스하게 빠지기 때문에 왁스를 조금 첨가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탈핀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주입선 대신 이제 부착을 할 때는 너무 핀을 왁스 패턴에 깊이 넣게 되면 왁스 패턴 자체가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속 자체가 열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납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입선의 굵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주입선의 굵기는 우리가 이제 주조할 때 적용할 이런 납형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주조 방식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용되는 금속이 골드인지 비기금속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이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요 주입선의 굵기는 이제 싱글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한 10게이지 정도의 왁스, 직경이 한 2.6mm 정도 되거든요. 이런 왁스를 사용을 하겠고요. 인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작은 케이스의 싱글 크라운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직경이 적은 12게이지 정도의 왁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인네이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보다 더 직경이 작은 14에서 한 16게이지 정도, 미리로 따지냐면은 1.7에서 1.3mm 정도 되는 직경의 왁스를 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되어진 주입선의 길이는요, 그 인다이렉트 메소드는 좀 다르겠지만,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한 4분의 1에서 8분의 3인치, 즉 6에서 한 10mm 정도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입선을 부착을 할 때는요, 가급적으로 이제 그 연결 부위가 스무스해야 되고 거친 면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거친 면이 있을 경우 용융검식 들어가다가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트하고 띡해야 된다. 이거는 좀 짧으면서도 그 부분이 좀 테이퍼드하게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용융금속이 납형에 쫙 퍼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힘을 좀 집중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길지 않게 좀 짧으면서도 좀 들어가는 부분 좀 테이퍼드하게 얇게 이렇게 되게끔 부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축 다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수축 다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융금속이 마지막으로 고체화되는 부분에서 기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수축 다공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축 다공성이 이제 보통 어떨 때 많이 생기느냐? 직경이 적은 주입선을 사용할 경우 주조체의 수축이라든지 다공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제 직경보다 조금 더 적은 직경의 이 주입선을 선택을 해서 부착을 하게 되면은
이 용융금속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 힘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조체의 수축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포가 발생되는 이 다공이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입선을 좀 그 짧으면서도 좀 굵은 것을 하는 게 좀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상을 위해서 수축류를 부착을 해주는데 이 수축류의 위치, 길이를 나평에서 한 16분의 1에서 8분의 1인치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부착을 시켜줘서 이 주조체가 완전하게 딱 그 금속이 들어가서 완전해질 때까지 이 수축류에 그 음속이 계속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수축 다공성이라든지 기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평이 생기는 것이 아닌 요 주입선이라든지 수축류에 요 기포라든지 다공성이 대신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입선을 좀 짧으면서 직경이 적당하게 조금 더 굵은 것을 사용한다든지 수축류를 달아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적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리저버 수축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우선은 스프루 리저버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앞서서 몇 가지 좀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축을 보상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런 기포, 다공성이 생기는 것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축이라든지 다공성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제작해야 되는 나평이 생기는 것이 아닌 주입선이나 주입선이나 이 수축류에 그것들이 생길 수 있게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 그리고 골드가 들어갈 때 좀 부족하더라도 이 주입선에서 혹은 리저버에 있는 용융금속을 더 가져다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캐스팅 골드가 좀 삽입할 때 용이하게 되는 이런 공급의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저버를 어느 부분에 부착을 해야 되느냐? 우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왁스 패턴과의 거리를 얘기했었죠. 16분의 1에서 한 8분의 1인치 정도 그 위치에 되게끔 부착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주조 시에 좀 방해받지 않게 주조 장애가 적게 일어나는 방향에 부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용융된 금속이 들어갔을 때 다시 흘러나오는 역류되는 현상이 안 생기고 이제 끝까지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입선을 설치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조체가 너무 크거나 혹은 얇을 경우에는 보조 스프루를 좀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보조 스프루를 사용할 때는 이 보조 스프루 역시 반드시 원추대랑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혼자만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추대라든지 이제 이 나평과 다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금속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착할 때 보조 스프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스 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에어벤트 공기 분사대를 좀 달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평과 원추대를 연결하는 부착 부위가 버틀넥 형태가 되지 않도록 넓게 부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나평 그 주입선과 이제 원추대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이렇게 얇아지지 않도록, 얇아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이제 응력이 좀 집중이 되면서 용융금속이 잘 들어가지도 않겠고 오히려 역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넓어지는 형태로, 넓어진 테이퍼 형태로 부착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이고요. 이 부분 역시 부착을 할 때 날카롭지 않도록, 샤프하거나 울퉁불퉁해지지 않도록 좀 가급적인 표면이 활tek해지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교두, 그 다음에 그루브와 포사, 인전면, 접촉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바이트, 컨테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위에는 가급적이면은 좀 부착을 피해 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인레이 같은 경우에 좀 예외가 될 수는 있겠죠.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두꺼운 부위에 부착을 하게 되다 보면은 마지널 리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부분을 좀 피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추대 같은 경우에는요, 단면 경사각이 90도인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그 재료로는 금속이라든지 고무라든지 합성수지, 나무 등 많은 재료를 쓰고 있는데요. 많이 쓰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고무라든지 실리콘 이런 것들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입선의 부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입선은요, 납형을 제거하고선 그 상태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납형을 제거한 상태에서 붙이게 되면은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형이 그 모형상에 있는 그 상태일 때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형에서 납형을 제거하기 전에 이 주입선을 부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착하기 전에 납형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융 금속을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이 납형의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적절한 두께와 직경을 이제 길이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부착이 들어가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납형에서 피해야 되는 부위, 컨택이라든지 바이트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가급적이면 좀 두꺼운 부분에 부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경우에는 왁스로 연결을 하고 보강을 해야 된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입선을 납형에 부착을 하고 나면은 이제 C형에서 이 납형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제거할 때 너무 힘을 가하게 되면은 마진이 손상이 될 수도 있겠고, 부착된 주입선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요 납형도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좀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주고요. 물론 당연히 주입선을 부착하고서 납형을 제거를 할 때 그게 처음 제거가 된 게 아니라 한번 빼봤다가 다시 낀 상태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이 C형에서 납형이 잘 제거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다시 이제 C형에 재위치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입선 설치한 다음에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제거된 그 납형과 주입선 이 부분들은 이제 원추대 연결을 하겠죠. 그래서 연결될 때는 이제 연결 부위가 이렇게 좁아진 형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부착을 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추대 주입선을 부착하기 전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묻어 있는지 혹은 매물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사전에 다 제거를 해준 깨끗한 상태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형과 그 원추대 부분의 연결 부위를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플레어하게 형성해라 라고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설명드리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C형의 납형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입선을 부착한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비기능교도 가장 두꺼운 부위에 부착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납형을 제거하고 오른쪽 B 그림과 같이 원추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메모를 전에 이 주입선을 부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메모할 링과의 그 길이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메몰 단계에서도 배우긴 할 텐데, 이 메몰재가 차는 그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납형의 가장 끝단부터 이 메몰재가 차는 그 상단까지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두께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두께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주입선의 길이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메몰 단계에서 다시 배우긴 할 텐데, 요 주입선 단계에서도 요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메몰할 링과의 거리도 확인을 하고선 부착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주입선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메몰 단계 들어갈 거고, 메몰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D 그림 이제 단면이죠. 메몰이 닿은 상태의 단면을 이제 잘라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조 금속, 용융 금속으로 이제 대체되고 나면은 E, F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주입선이 아직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은 원래 납형 조각했던 것처럼 형태를 다시 복원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트라든지 뭐 컨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피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잘 들었나요?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주입선의 종류 3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주입선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퀴즈는요, 주입선의 종류 3가지와 주입선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입선의 각각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게시판에 이 부분에 대한 정답 적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물은 총 2가지가 나갈 겁니다. 지금 주입선 파트에서 하나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매몰에서도 또 과제물이 나갈 거기 때문에 매몰에 대한 강의까지 모두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